김용직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 운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임시회는 10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각종 주련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 및 승인안 19건, 일반 보고 안건 2건, 기타 안건 5건 등 총 31건이며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견 30건, 수정 의견 1건 등입니다. 심의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5건으로 첫째, 구리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둘째,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셋째, 구리시 공동장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넷째, 구리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섯째, 구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며 조례안 5건 모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승인안 19건으로 첫째,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사업 예산안. 둘째,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 출연 동의안. 셋째,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넷째, 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다섯째, 23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여섯째, 2023년 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일곱째, 2023년 지방세 불전기금 출연 동의안. 여덟째,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구리 실버 인력뱅크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아홉째,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 갈매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열번째,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11번째,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 산마루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12번째, 구리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3번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번째, 구리시 자원휴게소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15번째, 체육관 근무원 조성사업 계속비 변경 동의안. 16번째, 별내선 복선 전철 역무 관리 대행 동의안. 17번째, 태릉 구리 RC간 광역도로 확정공사 계속비 변경 동의안. 18번째, 건배 근린공원 국민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19번째,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승인안으로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수정 의결되었으며 그의 18건은 모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고 안건 2건으로 첫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전문계좌 및 카드 업무 협약 체결 계획 보고. 둘째, 제5기 23년부터 26년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안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으로 집행부의 특정 사안에 대한 결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GTX 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안. 둘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 셋째, 구리 세용지역 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넷째, 구리 세용지역 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째, 구리 세용지역 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운영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경기도 의장협의회가 인근 남양주시에서 열렸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11시부터 12시까지 회의하고 얼른 밥 먹고 출발해서 오면 2시까지 무난하겠다 싶었는데 회의가 길어져가지고 12시 반이 돼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날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얼른 여기 와서 여기 시청 앞에서 방을 먹겠습니다. 양치하고 막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그 10월 들어서 첫 정례 브리핑을 했었고 지난 주간에는 임시의 기간이어서 정례 브리핑을 하지 못하고 오늘 10월 들어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브리핑의 큰 그 내용은 일단 지난 318회 임시회 지난 주간에 사흘 동안 이루어졌던 임시회 저희가 처리됐던 안건들 이미 기희 개별 안건들이나 그 보도를 요하는 것들을 우리 홍보팀에서 보도 자료를 보내드려서 많은 언론인들께서 보도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게 자료로만 드리다 보니까 조금 배경 설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전반부에 말씀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2차 정례가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2일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정례 기간 동안 의사 일정을 지금 확정돼서 오늘 그 의사 일정을 알려드리고 그중에 특히 조금 관심 기울이실 우리 시민들이 관심 기울일 만한 건들 그런 것들 간단히 몇 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의회 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 승인안 19건, 보고 조건, 기타 한 건 5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중에 개별 안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유형을 나누자면 크게 이렇게 좀 지난 임시회 때문에 주요하게 했던 게 일단 재단에 출연 동의안 3건이 올라왔었습니다. 현재 구리시가 출자해서 재단 만들어 놓은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 두 번째가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세 번째가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이 있는데요. 이 3개 재단의 일정 금액을 시가 출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에 출연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법적 절차가 시의회의 출연 동의안을 승인받아야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3건의 그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참고 브리핑 참고 자료를 보면은 그 출연 동의안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2023년 해가지고 쭉 5건들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그냥 도라든가 이런 쪽에 출연하는 그런 기금이라든가 또는 보증재단 이런 데 출연하는 내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단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이 3군데가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현재 이미 80억 원의 출연금이 시기 40억 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 마련해가지고 응모되는 80억 원의 운영 자금으로 재단 자금이 형성돼 있어서 일반 인건비나 사업비는 거기서 나가는데 그 중에 일부 운영비를 한 1억 조금 더 되는 돈을 매년 시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크게 그렇게 출연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은 실제로 시가 전액 출자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연 규모가 청소년재단은 28억 정도, 문화재단은 내년에 한 29억 정도의 출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출연금에 뭐 자체 수익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비 쪽에서 위탁 사업비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청소년재단은 총 한 58억 규모,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한 56억 규모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재단 모두 다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직원들을 뽑아서 현재 청소년재단은 정원 45명,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정원 25명의 조직 규모를 가지고 해당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동의안 설명 듣고 여러 가지 질의답변 과정에 이제 지적되는 몇 가지 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청소년 재단은 올해 대비해서 한 6억 정도 출연금 규모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제 증액 요인을 뭐라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냐면, 청소년 재단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노조가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급여 체계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 발생 소요가 있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설명이어서 의원님들은 일단 이 고유의 목적, 청소년 재단을 만든 목적이 우리 구리시의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적된 사람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18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이 부족한 상태로 올해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 분야의 업무에서 이직률이 높다라든가, 그런데 의원님들 지적은 그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 급여가 낮아서인 거냐, 뭔가 태우가 낮아, 뭐가 업무 환경이 나쁜 거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시정해서 정원을 채워서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고요. 두 재단 역시 그다음에 이제 요 동의안은 지금 우리가 동의안 심의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그 출연금 규모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총량적으로 그걸 동의하는 거고, 그래서 그건 동의하되 이후에 세부적인 예산에 관해서는 2023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자, 이런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한번 유형을 나눠보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3쪽에 브리핑자로 3쪽에 보시면은 그 계속비 변경 승인안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 사업이나 토목 사업 해가지고 1년에 끝나지 않고 4년간에 끝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비 승인을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계속비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규가 되어 있어서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개가 지난번 제가 첫째 주 브리핑할 때 설명드렸던 그 주례회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시 이제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끝에 있는 건배글린공원의 공영주차장 건, 그다음에 구리 전통시장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 이게 같은 유형의 사업으로 주차장 건립 사업인데 이제 뭐 예산 규모가 늘었다든가 사업 기간이 늘었다든가 그 사업의 주요 내용이 바뀌어서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건배글린공원은 당초에 대입했을 때는 지상 1, 2층 규모의 100면 규모로 지어서 사업비가 한 77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계속비 변경을 요구할 때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의 규모로 하는데 면수는 100면 그대로고 예산 규모가 110억으로 증액되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한 주요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은 당초의 위치가 조금 변경되는 과정에 지형상의 문제로 원래는 지상 1, 2층에 지어야 되는데 지금 옮긴 곳은 이렇게 건배글린공원의 경사면에 걸쳐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쪽 산 쪽에서 보면은 지상 지하 3층인데 반대쪽 도로 쪽에서 보면은 그냥 1, 2, 3, 4층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지형적 구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상 1층, 지하 3층이지만 지상 1층은 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냥 그 공공 공지처럼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돼 있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브리핑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진입 도로가 수택 2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안에 들어있는 도로에서 주차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는데, 주차장 건립 사업을 할 때 그 수택 2구역 뉴타운 사업과 연계돼서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의 문제. 하나는 두 개의 준공 시기가 달라져 버리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도로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맞추도록 하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이게 계속비 변경에서 동의받는 게 단초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층을 올려서 지상 5층으로 짓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334대에서 383대로 한 40대 정도 늘어나고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당초 사업비에서 그 낙찰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을 활용하고 설계 변경했더니 그런 정도 규모를 늘리면서도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조례안 중에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이 개정 조례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주택조례 안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여기에 시가 시비로 지원을 해서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보조사업의 범위를, 내용, 지원하는 지원 대상을 추가했던 겁니다. 그 추가된 지원 대상이 뭐냐면은 주차장 증설 지원 사업,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방수 및 도장 공사, 차량 입출입 차단기 설치, 그다음에 공동주택 경관 조명 개선 및 설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다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질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아파트에서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또 그 입주자 대표 회의의 연합체, 구리 아파트 연합회라는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거나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를 의회에도 많이 했었는데 그 지원의 성격에 따라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건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그냥 그 공약한 거라서 이거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비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때 무한정, 예를 들면 뭐 경관 조명을 하는 걸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옳은 거냐, 이제 그런 판단을 좀 신중히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여기에 이렇게 기재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전체 규모는 조례에 우리 구리시에서 거쳐지는 제한수도의 일정 %이기 때문에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선정 과정에서 시급성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그냥 원안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하나 뒤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쭉 올라온 3건이 있습니다. 그 다함께 돌봄센터. 그래서 보시면은 1호, 2호, 3호. 현재 구리시에는 총 6개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는 민간위탁을 한 건이고 한 건만 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 1, 2, 3호가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민간위탁을 원래 받아놓은 내용에. 근데 내용에 지금 조례에 의하면은 전체 사업비에서 10% 이상의 증액 요인이 생기면은 변경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1호, 2호, 3호는 전부 다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그 변경 동의안을 받게 됐습니다. 사업비 변경 그 증액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실행하지 않고 안 했던 특기적성 교육을 실행해야 된다는 점 하나. 여기 이제 일부분은 그 실제 받는 그 돌봄센터에 들어오는 자부담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 금액이 있으니까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 그 부분하고 일부 1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렇게 센터의 기능 뭐 이런 기능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세 군데가 받아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 임시회 때 주로 이루어진 거였고요. 하나 거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릴 때 수정결했던 게 3회 추경 예산안에서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감액이 뭐냐면 보도대로 드렸던 것처럼 민원 상담관 제도를 새로 백경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지난 10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 민원상담관 8분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보상금을 드리겠다고 한번 2회 추경에 예산안 행정을 해서 이를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3회 추경에 이제 한 달분 줄었으니까 액수가 그때는 3천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2,500 정도를 올렸는데 역시 삭감했습니다. 이상이 지난 이미시의 때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먼저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부분을 질의답변 받고 다음 2차 정리에 그 의사 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네, 경기에 노여서 기다리고요. 그 민원 상담관 제도를 네, 전면 삭감한 게 네, 그 혹시 뭐 배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진짜 이유? 아니면 또 비하인드 스토리? 이 정도 선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 GTX 비노선 네, 관련 정차 촉구 결의문 채택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이나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뭐 행정에 조례가 있는 분들을 민원상담관으로 지정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일정 부분 실질보상 성격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 진행 상황을 보니까 2014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14년 15년도에는 실지급 민원 상담관을 종합민원실 우리 시청 1층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민원 오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서 예산 규모가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의 실비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가 2016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간에 거의 풀타임으로 민원 상담 종합 민원 상담실에 배치를 해서 예산이 한 1,6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었고 그러다가 지난 4년간은 이 민원 상담관 제도를 실제로 이 상담 민원 종합 배치를 안 해서 이 관련 예산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걸 확대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여기 종합민원실에 배치됐던 민원 상담관을 각 동에 한 명씩 파견해서 동에다가 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8명의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이분들을 오전 10시부터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씩 이렇게 풀타임으로 해가지고 실비 보상을 하니까 예산이 상당량으로 늘어났고요. 이제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된 이유는 뭐였냐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 추경 예산을 올려놓고 시장이 그냥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예산 통과 전에. 그래서 이건 의회 예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해서 실제 동에 파견을 했어요. 의회 쪽에서 의견을 수렴해보니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 각 동의 전직 국장, 과장들, 퇴직한 전직 국장 또는 과장을 동 민원 상담관이라는 이름으로 각 동에 한 명씩 파견을 했는데 이 동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선배 공무원이 와가지고 상담관이라고 딱 아래층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상당히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거꾸로는 시장이 파견한 암행어사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민원인들의 얘기. 두 번째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요.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우리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다가 그래도 그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연금을 무척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그 연금 받으시는 풍족하신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못할 망정 이런 민원 여론이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근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회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GTX 결의문은 저희가 그냥 채택해서 보도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일단 국회 국토위에다 전달을 하기로 그래서 다음 주 23일 날 오전에 국토위 간사를 만나서 전달하기로 일정 잡아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세종시에 가가지고 저희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개별.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고 저희 취재를 몇 번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궁극적으로 문제는 토지 주고 뭐 다 쫓겨나고 보상 10원도 안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일부는 못 받은 사람이 일단 있다고. 받으신 분이 있고 네. 못 받으신 분이 있다고. 아예 그냥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번에 이게 참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의회에서 이거를 접수했다는 자체가 일단은 관심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세운주택 조합은 저 인천 사립 쪽에 지금 사무를 말씀드려도 다 아시니까 그 대원 칸타빌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작은 저 옛날에 보냈을 때니까 2003년부터 시작된 거고 구체적으로 이런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한 10년 후 지난 한 2013년 12년 그 화물부터 발생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뭐 주택조합,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그 조합에 속해 있는 실직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서로 어떤 그 대금, 토지 대금의 정확한 이 수수가 제대로 안 되는 과정.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10여 년 넘게 소송도 여러 건 걸려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었고 마침 오늘 제가 경기도 회의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소송 대리를 했던 그분이 이제 지난 2년간 저희 의회 자문 변호사를 하셨던 변호사님 전화 오셔서 소송 대리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단지 이제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저희 의회에 신동아 운영위원장님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료도 드리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일단 그런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자. 단지 이제 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민간에서 서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저희는 혹시라도 그런 진행 과정에 저희 행정이 구리시의 행정이 뭔가 잘못 집행되어져서 이런 사태하고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 해서 일단 사무조사 특위를 하기로 했고요.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0월 말일까지로 기한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휴회 기간 중간에도 어제도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열려서 그 자료 요구하기 위한 자료 대장 열람도 했고 다음 주에는 또 증인도 일부 요구해서 듣기로 하고 그래서 쭉 그 진행을 해서 일단 12월 31일 안에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제외한 7명의 의원님 모두가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첫 페이지 나와 있는 조례안 어떤 가운데 제가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내용 및 지원 조례안이 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제 그 보훈단체 또는 그 보훈 중에서 특히 참전자들 이쪽에 이제 그 240개 그 지자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차이가 제국에도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편차가 크죠. 최하 5만 원 썼다 40만 원까지 해도 8배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 경우는 시장이 바뀌면서 아마 내년부터 조금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그 자료가 나와서 보도가 됐어요. 근데 부리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에 남양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데 그래도 평균치에서 거의 평균치 좀 미달되던가 어쩌던가 평균치보다 높습니까? 높겠지. 그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공급단체들도 뭐 굉장히 그 숫자가 한 1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 그 유교 참전자하고 월남전 참전자 여기는 나이들이 많이 들고 또 해서 그 의회에서도 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저희가 보훈 명예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6.25 참전, 월남 참전, 고엽제 등등해서 저희 한 1,200명 정도 됐었나요? 1,2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대상 인원입니다. 대상 인원이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4년 전까지 5만 원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을 했다가 4년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게 10만 원으로 증액이 됐었고 10만 원 증액이면 저희가 이제 비교 그 표를 집행부로부터 바라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게 10만 원 정도가 중간쯤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하고 포천시가 15만 원으로 가장 높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2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보훈 명예수당 액수로 치면 물론 전국적으로 지방에는 더 높은 아까 말씀하신 40만 원 드리는 데도 있는데 경기도 31구 시군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 실제 이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2달에 한 번씩 그 수당을 지급을 했었는데 매달 지급을 해달라고 해서 그거 매달 지급하는 것도 개정 내용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배우자들에게 드리는 수당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각에 따라서 지나치게 우리 살림에 비해서 많이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걸 추진하는 또 요구하시는 분들은 전부 고령자들이 많으셔서 점점 숫자는 계속 줄어가시는 그래서 총액 규모의 지원액들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사 표시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 민원 상담 네. 29명 정도인데 1인당 얼마 정도 있나요? 예산이? 제가 이제 예산심의 때 정확한 것을 사출 근거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달에 올릴 때 3개월분을 3,500만 원 요청을 했다가 11월달에 지금 이번에 이 3회 추경에 한 달을 줄여서 2,500으로 했다는 얘기는 남은 기간이 통과돼도 한 달 반 정도에 2,500이면 제가 지금 역산해 보면은 월 한 145만 원 145만 원 했어요. 한출 손으로 2년간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또 본회의장에 네. 관련 만약에 요구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위에 입장인데요. 일단 아직 사실 예결위가 열리지 않아서 뭐 의장이 예결위를 미리 할 수는 없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나서 몇몇 의원님들과는 기본적으로 민원상담관 조례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민원상담관을 무분별하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곳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이 취지에 맞느냐. 그러면 조례에 뭐 숫자라든가 또는 그 배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몇몇 의원님들이 했었고 이제 아마 2차 정례 기간 중간이라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아마 조사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개정된 조례에 맞도록 예산은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동의안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인들 동의안 내용이 있는지. 네. 이건 이제 어떤 동의안이냐면요. 저희 우리 쓰레기 소각장을 처음 지은 한 20여 년 동안 계속 당초에 그 시설을 건설했던 쪽이 계속 운영 관리를 해오다가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이었나요? 그렇죠?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투명한 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지난 9월 1차 정례 때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 어떤
어떻게 동의안이 올라왔냐면은 쓰레기 소각 시설을 200톤 이상 처리한 경험이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쓰레기 선별장을 몇 톤이었죠?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과 쓰레기 선별장을 운영한 자격 요건에 경험이 있는 이렇게 이제 톤수를 딱 뭐 200톤, 18톤 이렇게 해서 그 동의안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렇게 했더니 이 공개 모집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더니 그건 원래 민간이 딱 동의안에 올리지 않아도 될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그냥 그걸 무시하고 집행을 해도 좋다. 뭐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의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당신네들이 잘못 올렸는데 그럼 안 써도 쓸 건 올렸지만 의회는 당신네들이 써준 그대로를 동의해 준 거니까 이대로 안 할 거면 변경 동의안을 받아라. 그래서 이번에 변경 동의안에 그 내용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톤수 조항을 빼고 또 하나는 그러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냐면 당초 9월 달에 해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지금쯤 11월 달에 업체 선정해가지고 계약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제 다시 동의안을 받아서 인제 입찰 공고 내고 하니까 잘못하면 1월 1일부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다시 내야 되는 행정력 소비가 있으니까 이번 변경 동의안에 아예 단서 조항에 다음 그 관리 업체가 쓸 때까지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운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이번에 동의를 받으면 그 행정력 소비가 없다. 그렇게 해서 동의안했던 거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정해하고 의원님들 간에 거의 손들다 표결하다시피 그냥 원하는 의견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변경 동의안을 원하는 의견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해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의장님 그 혼자서 하시는 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질문할 때 조금 쉬십시오. 세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 가지씩이라고. 올해 들어서 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 브리핑 제도가 상당히 기대에 찬 그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도 좀 바빴는데 좀 한번 참석한다고 부랴부랴 왔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단 의장님 혼자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기회에 쭉쭉 모으셔가지고 네. 같이 동참해서 네. 기자들하고 또 의견 나누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현재는 뭐 생긴 게 이 브리핑은 생중계하지 않고 아마 저기 한승호 국장님이 NWS에서 바로 보나요? 그 성장 덕분에 이게 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기자들하고의 이런 대면이 굉장히 많지는 않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듣고 배우고 알고 폭넓게 인지하고 뭐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발전적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첫째 우리가 지금 그 의회 이런 올해 의장님이 새로 어떤 그 의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는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담당관 상담감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뭐 종지장 같은 조그만 예산인데 삭감했을까 하고 조금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생각되는 게 막대한 우리 예산을 잘 지키고 잘 씀씀이를 잘 살펴서 시민 편의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의회의 일인데 예산안을 가지고 그런 조그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 있었는데 이제 이해가 갔고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큰 틀에서의 사업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필요 없는 예산이 과하게 집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은 과감하게 착감을 하고 그 예산의 씀씀이를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도 좀 전해드리면서 첫째 그 12구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 피해가 한 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정부도 이제 어떤 보상 대책까지도 지금 수립해야 된다는 기조를 이제 세웠는데 구리시는 이제 상당히 그 직간접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이제 나온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성공도 모았어요 보니까 한 220만 원 성공 자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 의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의회가 그거에 대한 피해 가족들의 어떤 아픔과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범시민 차원에서의 이제 재난 상황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구리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처음 말씀하신 그 의회 브리핑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백브리핑을 하는 이유도 그냥 제가 보도자료, 짧은 보도자료 또는 시간들 없으신데 의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생중계 방송을 다 하루 종일 이렇게 보시기 쉽지 않으셔서 조금 타이밍이 늦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도입을 했고요. 이제 사실은 오늘 정식으로는 두 번째고 시험적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거 어떤 형식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자료를 들어야 되느냐, 이걸 보도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우리 홍보팀장님이나 우리 홍보팀 주무관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시험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의원님들도 이제 향후에는 오셔서 예를 들면 의원 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또는 언론인들에게 이런 취지의 의원 발의 조례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안착되는 데까지 지난 2주 전보다 오신 언론인들이 적어도 걱정인 걸 이제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저하고 이렇게 한승목 국장님하고 그냥 저 둘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개선해서 알차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논의가 티타임 시간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기조가 이게 어떤 지금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에 있어서 뭐 보상의 문제 또는 위로의 문제, 지원의 문제를 과도하게 이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이제 왜냐하면 당장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왔냐면 명칭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냐, 이태원 참사 피해자냐 이걸 가지고 시가 내건, 그러니까 시장 명의로 내건 한순간 내용을 가지고도 의회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신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청의 답변은 일단 행안부 쪽에서 전국에 이렇게 내린 지침에 저기에 사망 사고자로 사고 사망자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도 그렇게 걸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그 피해자 22살 먹은 여대생이 우리 시에서 피해를 한 번 받고 그 사망한 여대생과 같이 갔던 친구, 그 친구는 거주지는 남양주 거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뭐 그런 정도의 피해가 파악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이제 이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재난 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답니다. 어제 시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공공시설에 우리 저 마스크 그게 방연된 거, 그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걸로 이제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후에 혹시 모를 그런 재난 사고에 대해서 우리 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은 네. 제가 얼마 전에 모 기관장하고 잠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 시스템 그거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도 이태원 같은 사고가 난 거예요. 조금만 질서만 잘못졌다 그러면 안 날 사고가. 그래서 중앙에 어떤 재난 시스템을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90년 안전을 그러면 지역에 받는 안전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중추적인 입장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 시청이 있고 지자체가 있고 경찰 소방이 있다. 일단 이런 어떤 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틀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했더니 그게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의회가 또 소방이 경찰이 지자체가 같이 합심하면 우리가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 그럼 경찰 소방은 예산이 별도 많지는 않아요. 그럼 지자체가 예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하면 지역의 어떤 막말에 비행기 가다가 구리에 떨어졌어요. 그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앙 시스템이 가동하기 전에 그럼 지역에 맞는 안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해서 인명을 빨리 또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방책 하나가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 우리 지역에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 소방 쪽에서는 소방 민간 단체 많잖아요. 자원봉사, 경찰도 있어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럼 그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느 집에 떨어졌다 일사불란하게 각 기관들이 협력기관들이 민간 활용해가지고 구조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태원 사고도 질서 유지를 하는데 병력이 없어서 못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자체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우리 지역에서라도 자체 보강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이번에 기회를 그런 기회로 삼아서 멘트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의회에서 중심을 가지고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오가 필요하고 의회가 앞장서서 그런 분야의 그런 일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 중심의 의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좀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좀 묻고 싶어서. 네.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회가 역할해야 된다는 점에도 공감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소방이든 경찰이든 그 시든 그런 나름대로 유기적 체계들은 부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를 들면 관제센터 자체도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전역에 있는 CCTV 관제를 시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경찰도 파견돼 있고 소방도 파견돼 있어서 그런 유기적인 일상 관리 시스템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할지 또는 뭐 예산 지원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전향적으로 살펴보고 단지 하나 의회가 그런 실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실무력을 가진 집행부로 하여금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번 사태에서 이번 사고에서 뭐 우리가 좀 커버 못한 부분들을 제도화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 어떤 시스템에 필요하면 예산을 하든 그런 것들은 계속 촉구하도록 하고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의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예전보다
하나만 제가 저 신청을 왔다 갔다 해보면 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나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나냐면 공무원들은 시민의 기관 아니에요. 네. 서비스 기관인데 각 시립가수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이 응대가 없어요. 눈을 안 해주세요. 근데 그게 기자라는 그 신분을 노출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실과를 잘 안 들어가서 많은 직원들이 저를 잘 몰라요. 고참분들은 좀 알겠지만 들어가 보면 민간 업체에 가면 눈 맞추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이 왜 왔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응대를 해. 근데 단 인간인 업체보다 더 서비스가 좋아야 될 이 공직 구조에 있어서의 이런 응대는 이건 옛날하고 지금 똑같아요. 누가 오면 눈을 안 맞죠? 아니 귀찮다 이거지. 시간 나 뺏기기 싫어 이거예요. 아니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왔는지를 확인하고 뭔가를 필요로 해서 했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각 식구에 대기면 그게 그냥 어느 과나 다 똑같은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행정기구에 대한 감시감도 견제를 하고 있는 구리시의회가 그런 부분에 시민의 불편한 점들을 앞으로 잘 찾아가지고 이거 시정돼야 됩니다. 어떤 공무원은 전화하잖아요. 누구 좀 바꿔주세요. 저 어떤 기자입니다. 저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담당자를 바꿔주세요. 그럼 없어요. 무조건 기자라면 없대요. 없어요. 그럼 다른 주무관이라도 좀 바꿔주세요. 없어요. 대개는 지금 뭡니까? 그러면 딴 데서 땡겨받았어요. 그럼 팀장 없어요? 팀장 과장 없어요? 과장도 없대. 그래갖고 한 번은 내가 그 직계표를 딱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어. 과장 자리로. 네. 과장이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당연히 거기 언제부터 있었냐는지 계속 있었대. 근데 왜 다 없다 그러냐 지금 할 말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의 습성을 지금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청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불편으로 가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니까 의회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까지도 견제를 잘 하셔가지고 바로 잡아주시면 시민 불편이 없겠다. 이런 부탁도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회부터 우리 의회 사무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 의회 공무원들은 보다 친절하게 눈도 맞추고 일단 저희가 먼저 실행을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은 예를 들면 그런 직원들의 그 대민 서비스 거의 체크하는 부서 그런 부서에 지금 우리 최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동영상 떠서 전해드리고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교육하고 관리해서 시민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동영상 떠주십시오, 부장님.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진행할까요? 예, 이게 이제 지난 적이었고 그 다음 그 첨부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여기는 19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9일까지니까 19일이겠구나. 네, 토요일이니까요. 금요일까지 해서 19일간 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서 현재로서 중간에 불가피한 변경 요인이 생기면 변경을 하겠지만 본회의 일정입니다. 첫날은 뭐 일상적으로 하는 아니고요. 그 둘째 날하고 셋째 날 22일하고 23일에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2023년도에 구리시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어떤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서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언론인들께서 시민들께도 이날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 일반 안건들이 쭉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지금 이 조례 여기 들어온 안건들은 주례 회의를 통해서 의회에 1차적으로 한 번씩 다 보고된 안건들입니다.
있습니다. 그 중간에 5번 항목에 보시면은요, 구리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건 집행부가 새로 제정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설명한 조례 아닙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수정안이라고 해놓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왜 수정을 하는 거냐면 이제 농협 쪽에 그 어떤 요구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이 통과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닌 곳, 그러니까 제가 구리시에 살고 있으면 제가 구리시나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그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이게 법률적 조항을 마련했고요. 이게 그러고 나면 그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일정 범위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이건 왜 만드냐면 취지가 지금 농어촌 지역이 전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자꾸 돼가니까 출향한 고향 좀 성공하신 분들이 내 고향에다가 뭔가 그 발전 기금 같은 거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법률이 통과되면 제가 만약에 전라북도 출신인데 재산이 100억쯤 있으면 저 전라북도에다가 제가 100억을 낼 수 있는 거고 제 출신적인 이제 그러면 그 금액의 일부를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근데 그 답례품도 대부분 어떻게 법의 취지가 그러냐면 그 고향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답례로 주면 이렇게 해서 자금이 와가지고 지역 발전도 기할 수 있고 그 답례품을 지역의 특산품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특히 농산물과 관련된 농업의 역할을 좀 강조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안들이 있는 거고요. 셋째 날은 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같은 것들이 상당히 주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시가 그 대형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이러려면 일단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다음 예산을 책정을 해야 뭐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점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엔 예산심의위원 예결특위 활동입니다. 쭉.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시정 질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관해서 시장이나 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형주택 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도 열리게 되고 그 다음 한 주간은 쭉 예결특위 활동입니다. 지난 3회 추경에 저희 예산안 규모가 한 8,500억 정도 됐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예산서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뭐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쭉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서 예결을 하고 마지막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건, 그다음에 의원 발의 안건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 시정규문에 대한 답변 듣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19일간의 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시다가 뭐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도 수요일날 본회의가 없는 날은 저 언론인 여러분들께 내려와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시민들께 알려야 될 것들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기자님들 뭐 이렇게 책상에 그런 다과도 좀 준비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나요? 아니요, 다와는 함께 다 준비되어 있고요. 다 먹었습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두 분 가셨고 한 10분 정도 그리고 또 우리 홍보팀장님께 모시기로 했다가 긴급하게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또는 일정상의 이유 때문에 못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까지 합치면 그래도 구리시 의회가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계속 이걸 좀 이렇게 보완하고 개선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의회가 활동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수요일은 가능한 한 이렇게 공직 가면은 조금 오셔서 일찍 오셔가지고 차도 좀 드시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의원님들도 내려오시면 그렇게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 또 의원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저희들 의정 활동하는데 조금 더 지금보다 낮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이 좀